빠르게 걷는 사람은 천천히 늙는다. 빠르게 걸을수록 오래 산다. 영국 레스터 대학교 레스터 생물의학 연구센터의 연구진들이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그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중년 40만 5,981명, 4,000명도 아니고 4만 명도 아니고 40만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유전자의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길며, 텔로미어 다 아시죠? 이로 인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연구진은 단지 걷는 속도의 차이만으로 무려 16년에서 20년까지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결론도 제시했다. 걷는 속도를 그러면 빠르게 하면은 그죠? 무려 16년이나 20년까지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먹는 만큼의 후회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움직인 만큼의 보상도 반드시 돌아온다. 자신의 오랜 습관이 쌓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평소 빠르고 건강한 걷기로 몸 이것저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화의 전조 증상을 틈틈이 막아낸다면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 있다. 걸을 때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면 편도체가 억제된다.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불안감과 화,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데 걷는 동안 이 영역이 약해진다. 약해진 골반 저근 강화에 케겔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다. 그래서 대신 효과적인 운동으로 걷기를 추천한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부터 걷기 리셋입니다. 지은이는 홍종기 박사님이시고요. 출판사는 EBS 북스입니다. 베스트셀러 운동 말고 움직임 리셋의 저자이고요. 대한민국 최고 스포츠 의학 전문가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통증과 질병 그리고 노화의 원인으로 게으른 발과 녹슨 보행을 꼽으셨습니다. 저자 소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책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걷기 리셋이고요. 펴낸 곳은 EBS 북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종기 박사님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자, 홍종기 박사님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지금 차의과대학 있죠? 거기 있으시다고요. 한번 볼까요? 보니까 차의과대학교에 계신데요. 지금 한국 선수 트레이닝 학회장까지 하시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홍종기 박사님 잠깐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의학 최고 전문가이자 운동과학 박사님이시고요. 헬스 트레이너, 요가, 필라테스 강사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스승으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회복운동 권위자입니다. 해부학을 바탕으로 통증의 원인을 분석하고 통증에서 벗어나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포츠 의학계 레전드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제2장 한번 볼까요? 걷기만 잘해도 생체 시계가 거꾸로 간다. 빠르게 걷는 사람은 천천히 늙는다. 빠르게 걸을수록 오래 산다. 영국 레스터 생물의학 연구센터의 연구진이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다. 그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중년 40만 5,981명, 무려 40만 명입니다. 유전자 데이터를 모아 관찰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유전자의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길며 이로 인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텔로미어란 다 아시죠? 유전자의 말단 소립으로 세포 재생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게 다 다르면 끝나는 거죠. 생명체의 죽음이란 더 이상 세포 재생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빨리 걷는 사람은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길어서 세포 재생을 더 오래 유지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죠. 밑에도 중요한 얘기가 있지만 그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부터 볼까요? 빨리 걷는 사람은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서 세포 재생을 더 오래 하니까 더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단지 걷는 속도의 차이만으로 무려 16년에서 20년 가까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빠르게 걷기의 장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빠르게 걸으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튼튼해지며 산소 소비량 역시 빠르게 증가한다. 또 골격근과 혈관에 적당한 부하를 가해 각종 질환을 예방한다. 이 변화는 하루에 몇 분요? 10분씩만 투자해도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빠르게 걷는 사람이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길어서 세포 재생을 더 오래 유지해서 무려 16년에서 20년도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100번, 200번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씩만 투자해도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10분씩 투자하다가 조금씩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10분씩만 먼저 투자해 보셔도 체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워 계신 분 안 되죠, 그죠? 우리 화타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네, 누우면 죽고, 예, 걸으면 산다. 네, 우리에게 숙명처럼 찾아오는 노화, 대부분 유전과 연관되어 있지만 각자 따로 떨어져 살던 쌍둥이가 수십 년 만에 만나면 서로 달라진 모습에 놀라듯 생활 습관으로도 많은 것이 바뀐다. 이게 뭐죠? 후성유전학, 후생유전학이라도 하죠. 또 생각해보면 노화는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오랜 습관이 쌓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평소 빠르고 건강한 걷기로 몸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화의 전조 증상을 틈틈이 막아낸다면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오랜 습관이 쌓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평소 빠르고 건강한 걷기로 몸 이것저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화의 전조 증상을 틈틈이 막아낸다면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자, 활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네, 맞습니다. 그죠? 온몸에 활력이 가득해진다. 과거에는 걷기가 이동을 위한 수단이며 노동의 도구였다면 현대인에게는 걷기는 최고의 운동법이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다. 그저 편안한 신발과 옷만 있으면 된다. 언제든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다. 걷기는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촉진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며 근육과 관절, 내부 장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게 돕는다. 마치 뻑뻑한 톱니바퀴에 기름을 치듯 굳어있던 몸을 깨운다. 가장 큰 효과는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그 사이사이에 즐거움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일하다가 좀 힘들고 생각도 안 나고 또 편집 어떻게 촬영 같은 것들을 이런 것도 생각하다 보면은 좀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좀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냥 그럴 때는 걷습니다. 왜냐면 거의 저는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 촬영하러 인터뷰하러 가는 거 외에는 거의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촬영 편집 모든 걸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혼자서 일하기 때문에 누구랑 대화도 잘 안 합니다. 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물론 저 PD님이 계시지만 PD님도 따로 계시기 때문에 둘이서 붙어갖고 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한 바퀴 쓱 돌고 오면, 근데 저는 좀 어슬렁어슬렁 일 때까지 걸었어요. 좀 생각도 좀 하고 그러는데 요거 보니까 좀 빨리 기왕 걸고 좀 빨리 걸어야 되겠다. 예. 파워워킹이라고도 하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액티브 워킹이라고 하네요. 좀 빨리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확실히 걸으면 잡념도 사라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죠. 그저 걷는 것만으로 말이다.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바른 자세로 30분만 걸으면 이 모든 작용이 꿈틀거리며 깨어난다. 먹는 것으로 그날 하루의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걷자. 먹은 만큼의 후회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움직인 만큼의 보상도 반드시 돌아온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조금씩 쌓여 우리 신경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은 또 겨울이라 갖고 햇빛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잠깐이라도 있을 때 걸으시면 좋겠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실내 운동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만 실내 체육관은 아무래도 환기 문제도 있죠. 햇빛과 바람과 맑은 공기 속을 걸으면 걷기가 주는 활력 충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피로를 이기는 힘, 걸으면서 충전한다. 나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닌다. 바쁠 때는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시로 걸으면서 부족한 운동량을 채운다. 화가 날 때도 나가서 걷는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나가서 걷는다. 피곤하면 나가서 걷는다. 걸으면 우리 몸은 충전된다. 여기서 3개 중에 저는 피곤하면 안 걷거든요. 피곤하면 걸어야 되겠습니다. 화가 날 때도 걷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걷는데 피곤하면 안 걷고 그냥 퍼져 있는데 피곤하면 걸어야 되겠네요.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걸으면 특히 효과가 좋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30분만 걸어도 마음속 불안이 사라진다. 저는 느린 걸음으로도 걸어도 사라지는데요. 30분 동안 걷지 않고 한 20분 동안 느리게 걷는데 앞으로는 빠른 걸음으로 좀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속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자율신경이 원활하게 작용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냥 기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뇌 속의 생체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걸을 때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면 편도체가 억제된다.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불안감과 화,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데 걷는 동안 이 영역이 약해진다. 저도 이거 참 몰랐는데요. 그냥 걸으면 그냥 마음만 좋아지고 위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제 채널로 보시는 분들은 워낙에 또 건강 박사시라서 물론 이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 책을 좀 2번째 리뷰하고 있지만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걸을 때 발바닥에 있는 지면을 누르면 편도체가 억제가 되는데 그 편도체가 우리의 뇌에서 불안감과 화, 우울감 등을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걸으면 이렇게 좋은 게 있네요. 동시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해마가 커지는 길항작용을 일어난다. 걷기가 피로와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저항력을 길러 기분 전환을 일으키는 이유다. 이게 그냥 걷는 게 그냥 심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신체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다 있었네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골반 저근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한다. 골반 저근은 골반뼈를 중심으로 골반 바닥에 위치한 마른 목골의 근육군을 일컫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브런치 스토리라는 그 블로그인데 여기서 보면 요게 빼고 요 빨간 거 요게 골반 저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보셨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그것들이 창자, 방광, 자궁 등 골반 기관들을 지탱한다고 합니다. 골반 기저근, 골반 바닥 근육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골반의 두덩뼈에서 엉치뼈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골반 저근은 성기능과 허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감에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좋은 요건 모르겠습니다. 또 배뇨, 배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중요도가 커진다. 딱 거기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골반 저근이 약해지고 처지면 여성은 요실금이나 변실금, 방광 탈출증 같은 질환을 겪게 된다. 약해진 골반 저근 강화에 케겔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다. 케겔 운동 다 아시죠? 항문을 이렇게 좀 조였다 했다 늘렸다 하는 건데 이게 골반 저근 강화에 안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새로이 알았으니까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골반 저근 강화 운동이 요실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과 같은 강화 운동이 요실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특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골반 저근 강화 운동을 자주 하면 골반 주변 부위가 경직되고 더 나아가 골반과 허리 통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케겔 운동이 또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좋은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또 물론 또 반대 의견이니까요. 그래서 대신 효과적인 운동으로 걷기를 추천한다. 케겔 운동이 좀 그러면 걷기 운동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걷기 운동.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더불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의 50%에 달하는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은 가장 큰 대둔근을 비롯해서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의 중심 근육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허리 디스크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수 있다. 엉덩이 근육은 하체 건강과 직결되며 허리는 물론 상체와 하체, 관절 건강까지
좌우한다. 쉽게 말해서 엉덩이 근육이 망가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엉덩이 근육뿐 아니라 전신 근육 활성화에 좋은 운동으로는 스쿼트와 런지, 힙 브릿지 등이 있다. 이건 다 아시죠? 스쿼트, 런지, 힙 브릿지들은. 그런데 이들 근육은 중요도에 비해서 단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때 가장 권할 만한 운동이 걷기다. 걸을 때는 어깨와 등을 곧게 펴고 아랫배는 안으로 집어넣고 엉덩이에 힘을 살짝 준 채 똑바로 걷는다. 요거 뭐 너무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네. 우리가 위에서도 말씀했었지만은 걷는 걸 갖다가 흐느적 걷고, 네, 떠밀려서 걷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걸을 때는 어깨와 등을 곧게 펴고, 저도 걸을 때 보니까 어깨와 등을 그렇게 곧게 펴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걸으니까. 전 요거는 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랫배는 안으로 쏙 집어넣고 엉덩이에 힘을 살짝 준 채 똑바로 걷는다. 요거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저도 보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등 좀 피고 걸으라고. 저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밑에 거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걷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고 신체 밸런스가 좋아진다. 또 쉽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어서 혈당과 혈압 조절이 용이해진다. 이외에 계단을 자주 오르는 것도 도움이 되죠. 계단을 오를 때 힘차게 뒷발을 차며 올라가면 균형 있고 튼튼한 하체와 함께 멋진 엉덩이 근육을 얻을 수 있다. 제3장입니다. 걷기 혁명, 액티브 워킹으로 시작하라. 발이 아니라 온몸으로 걸어라. 걷기 능력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 굵은 허벅지와 발달된 종아리 근육이 폭발적인 힘을 분출할 것 같지만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근육의 많고 적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네.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근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걷기에 있어서 근력은 필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 근육의 협업력과 신경의 예민도, 균형 감각 등이 걷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르게 걷기의 핵심은 협업력이다. 걷기는 우리 몸을 잡아당기는 중력을 버텨내고 똑바로 설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작이다. 몸을 추진할 때 전신 근육이 유기적으로 균형 있게 사용되는데 그중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과 다리 근육인 햄스트링 그리고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척추 기립근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장요근이 상반신을 안정적으로 떠받쳐준다.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중심이 이동할 때는 중둔근과 골반의 평형을 유지해준다. 이처럼 진짜 이게 한번 걷는 게 진짜로 아직도 이족 보행 로봇이 안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이처럼 보행 시 많은 근육이 관여한다. 그런데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 등 걷기에 쓰이는 근육들은 근육의 크기나 두께가 아니라 얼마나 민첩하게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빠질 수밖에 없다. 60이 넘었는데 사과처럼 동그란 엉덩이, 애플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나 근육의 크기는 줄어도 걷기를 통해서 해당 근육들을 계속 민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즉 근육 간의 협업력이 좋아지면 근육의 크기가 작아져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 연세 드신 분들 해당되는 말이니까요. 이거는 근육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나 걷지도 못해 그러지 말고 무조건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척추와 관절은 걷기의 숨은 조력자라는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걷기는 고관절과 무릎, 발목 정도의 관절이 작용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오해다. 인체 움직임과 척추의 기능에 대해 연구한 핵물리학자 세르게이 글라코보스키 박사는 인간의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은 바로 척추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발이 움직이면 저절로 다리와 무릎, 골반이 움직이면서 걷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애나 사고로 사지가 없는 사람들이 골반과 척추의 움직임만으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척추의 기능이 걷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따라서 척추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걷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걸어야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걸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쉬엄쉬엄 걸어보자. 걷지 않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걷는 쪽이 낫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어깨 관절도 중요하다. 걸을 때 팔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균형감 있게 걷기 어렵다. 평소에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반대로 왼발을 앞으로 내디딜 때 왼팔을 앞으로 내밀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의 걸음을 멈추게 된다. 그만큼 두 팔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이 걸음걸이의 리듬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죠. 빠르게 걷는 사람은 천천히 늙는다. 빨리 걷는 사람은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길어 세포 재생을 더 오래 유지한다는 것이다. 단지 걷는 속도의 차이만으로도 무려 몇 년이요? 이제 외우고 계시죠? 16년에서 20년까지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결론도 제시했습니다. 먹은 만큼의 후회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움직인 만큼의 보상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변화는 하루에 몇 분이요? 10분씩만 투자해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의 절반은 게으른 발 때문이다. 걷기 부족으로 발이 게을러지면서 기능적 퇴화가 일어나며 근육이 손실되고 관절에 질환이 생겨서 녹슨 보행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온몸의 혈액 전달자, 발이 녹슬면 순환과 대사가 막힌다. 우리 인체가 순환과 대사가 안 돼서 모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거의 11시간 넘죠. 12시간. 미국은 9시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1위랍니다. 그래서 발의 신경세포가 눈에 띄게 무뎌지고 있어서 걱정이십니다. 활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현대인들에게 걷기는 최고의 운동법이다. 걷기는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촉진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며 근육과 관절 또 내부 장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게 돕는다. 가장 큰 효과는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그 사이사이에 즐거움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그 사이사이에 즐거움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바른 자세로 30분만 걸으면 이 모든 작용이 꿈틀거리며 깨어난다. 30분간 꼭 걷기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걸으면 특히 효과가 좋다. 빠른 걸음으로 30분만 걸어도 마음속 불안이 사라진다. 걸을 때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면 편도체가 억제된다. 이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불안감과 화,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데 걷는 동안 이 영역이 약해진다. 편도체를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골반 저근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한다는 챕터에서는요. 골반 저근은 성기능과 허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또 배뇨, 배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중요도가 커진다. 약해진 골반 저근 강화에 케겔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다. 대신해서 효과적인 운동으로 걷기를 추천한다. 무릎 관절 시계를 20살로 되돌려라. 6가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생 불가인 연골은 아껴라. 2. 모든 형태의 다리 꼬는 자세는 절대 금지다. 첫째, 쪼그려 앉기. 이거 최고 문제고요. 양반 다리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쭉 펴서 양쪽 발목을 교차해 꼬는 자세가 더 위험한데 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3개를 다 주의해야 됩니다. 건강 문제의 절반은 게으른 발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은 무려 11시간 30분으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은 8시간 30분에서 9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부터 걷기 리셋입니다. 지은이는 홍종기 박사님이시고요. 출판사는 EBS 북스입니다. 무릎 관절 시계를 20살로 되돌려라.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바깥으로 휘며 O자형 다리로 변한다. 그에 따라 걸음걸이도 다리 사이가 둥글게 벌어진 노인의 걸음이 된다. 죽을 때까지 곧고 반듯한 젊은 무릎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절 건강 지키는 습관을 숙지해보자. 자, 20살 관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재생 불가인 연골을 아끼기. 무릎 관절, 즉 무릎 연골은 두께가 3에서 한 8mm 정도밖에 안 하는 얇은 막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무릎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다고 하네요. 만약 무릎 통증을 느낀다면 이미 연골이 다 닳고 다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신경이 또 없어서 그렇겠네요.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하기 어렵다. 혈관이 없는 조직이라서 손상이 계속되면 결국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연골이 모두 마모될 경우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밖에 다른 해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모든 형태의 다리 꼬는 자세 절대 금지. 저도 요거 알아서 허리도 좀 별로 안 좋고 해서 다리 꼬는 거를 갖다가 저도 안 하고 있는데요. 다리는 절대 꼬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무릎 관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다. 먼저 관절의 최악의 자세라 할 수 있는 쪼그려 앉기다. 쪼그려 앉기 진짜 이게 무릎 특히 이거 뭐 작살 나는 거죠. 무릎 관절에 몸 전체 체중이 실려서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판이 쉽게 손상되는 자세인 만큼 금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양반다리다. 양반다리는 뭐 저도 쇼파 좀 자주 하는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바닥에 앉을 때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자세지만 관절에는 치명적이다. 양반다리를 하면 무릎이 130도 이상 꺾여서 체중의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힘이 관절에 실린다. 습관적으로 계속하면 연골판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골반이 틀어져서 고관절과 허리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의자에 앉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의자에 앉아 한 다리를 꼬는 자세가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리를 쭉 펴서 양쪽 발목을 교차해 꼬는 자세가 이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아, 이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리를 쭉 펴서 양쪽 발목을 딱 교차로 꼬는 자세. 관절 비대칭은 물론이고 발목 관절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는 자세이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다리를 쭉 펴서 양쪽 발을 교차해서 꼬는 자세. 이게 더 위험하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0대 무릎까지 다시 되돌리기는 세 번째는 중립 척추 만들기. 정상적인 척추는 S라인 커브를 그리고 있고 신체 활동에 따라서 무리 없이 유려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척추가 앞이나 뒤로 너무 꺾이거나 과신전되는 거죠. 옆으로 기울어지면 허리의 부담이 커진다. 그리고 보행 시 그 충격은 가중된다. 중립 척추는 이렇게 척추에 가해지는 압박을 최소화하도록 척추가 이상적으로 배열된 상태를 말한다. 젊은 무릎 만들기는 척추를 올바르게 세우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가슴을 좀 펴고 살짝 S라인을 하고요. 너무 더 과하게 하면 과신전되고 허리 아프죠? 척추로부터 가해지는 하중이 무릎에서 심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척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늘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 이건 뭐 망고의 진리죠. 좋은 자세를 갖는 것만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데요. 1kg의 체중이 불어나면 통상 3배에서 5배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kg이 늘면 무릎은 20kg 가까이의 하중을 더 받는 셈이라고 합니다. 과체중과 비만이 무릎 건강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관절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살 무릎으로 되돌아가는 다섯 번째, 무릎을 보호하는 허벅지 근육. 탄탄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은 무릎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존재다.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오를 때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근육이기 때문이다.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운동을 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증이나 염려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면 근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무릎 관절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관절 보호를 위해서라도 허벅지를 탄탄하게 단련해야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 외에 주의해야 할 것들은 굽이 높은 구두, 특히 하이힐은 신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또 연골연화증이라고 불리는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하실 일은 거의 없는데 또 굽이 높은 것도 좀 조심 좀 하십시오. 또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릎 보호대, 이거 역시 지나치게 조일 경우 관절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인다. 무릎 보호대든 허리 보호대든 그 보호대를 자꾸 하면은 그죠, 그 보호대 의지하게 돼갖고 근육들이 퇴화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죠. 건강 수명 갉아먹는 게으른 발에서 벗어나라. 걷는다고 쓰고 긴다고 읽는다. 사람은 누구나 걷는다. 기능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 말이다. 그중 상당수는 자신의 제법 잘 걷는다고 생각한다. 공원에서도 걷고 런닝머신 위에서도 걷고 계단도 무리 없이 오른다. 그런데 주위에 걷는 사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신경 써서 제대로 걷는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떠밀리듯 흐느적거리며 걷거나 가까스로 몸을 움직여서 이동하고 있을 뿐이다. 한 발 앞에 다른 한 발을 내디디면 자연스레 걷기가 진행되니까 말이다. 하지만 나처럼 바른 보행을 배운 운동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다. 어떨 때는 답답한 마음에 달려가서 걸음걸이를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기도 한다. 마치 기는 것처럼 걷는 사람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걷는 존재다. 아무리 바깥 활동을 적게 한다고 해도, 심지어 집안에서만 생활한다고 해도 반드시 일어나 걸을 수밖에 없다. 걷기는 몸 전체의 근육과 골격, 심폐계, 신경계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원초적 본능에 따른 신체 활동이다. 즉 보행은 두 발로 행하는 동작이 아니라 하체와 상체의 근육과 골격, 그리고 뇌부터 발가락 끝까지 연결된 신경이 반사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다. 우리가 무심결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동작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반사적이며 무의식적인 운동이다. 잠깐 첨언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진짜 뭐 화성도 가고 달나라는 뭐 옆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론 나사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족 보행 로봇은 만들질 못했죠. 테슬라 로봇이 뭐 있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제일 난 건데 그래도 제대로 서 있는 거 아직 못 보여줬죠. 이게 걷는 게 우리가 이게 진짜로 오만 것들이 모두 합해져 갖고 이루어지는 거라서 참 걷는 거는 정말 우리가 그냥 진짜 아무나 그냥 쉽게 걷지만은 이게 로봇으로도 아직 이족 보행 로봇을 못 만들어낸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어떤 우리 박사님의 말씀처럼 전체적인, 가장 효율적이고 반사적인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걷는 게 아니라 기는 듯한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나 보행은 추진해야 한다.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추진력이다. 추진력은 두 발로 땅을 차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느릿느릿 걷지 말고 빨리빨리 걸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발의 뒤꿈치는 충격을 흡수하고 중심은 균형을 잡고 앞발은 강력하게 땅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파워워킹이죠. 건강한 청년이 힘차게 걷는 모습처럼 말이다. 지금 자면서 걷는 건가요? 라는 또 첫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자신이 어떻게 걷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의 걸음걸이가 잘못되어도 미처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걷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걷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것도 한쪽으로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자신의 걸음걸이를 정확히 관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한다. 마치 잠든 사람처럼 생각 없이 흐느적거리며 걷는 게 아니라 걸을 때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민감하게 느껴야 한다. 저도 요 책을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보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어슬렁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워워킹 혹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걷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었네요. 자신의 허리와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두 팔은 앞뒤로 제대로 움직이는지, 고관절과 무릎, 발목은 이상 없이 잘 움직이는지, 발바닥은 지면과 어떻게 마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며 걸어야 자신의 걸음걸이를 알 수 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도 좋다. 힘없이 축 처진 모습으로 터벅터벅 떠밀리듯 걷고 있다면 오늘부터 빠르고 경쾌하며 힘있게 걷는 액티브 워킹을 시작해보자. 왜 액티브 워킹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 여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한결 건강하고 젊어진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 발이 게으르다고? 원시인은 맨발로 산과 들을 뛰어다녔다. 그만큼 발바닥에 닿는 감각 자극이 다양하고 많았다. 그러다 보니 감각신경의 예민도도 높아져서 잘 걸을 수 있고 잘 달릴 수 있었다. 인체 순환 기능도 활발해서 성인병이란 건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보자. 평평하지 않은 뒷동산을 오르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노는 게 일이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낸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죠? 저도 뭐 말씀드리지만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안 좋고 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요즘은 반은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을 할 거면 서서라도 일해야 될 것 같아서요. 걷거나 뛰면서 발이 자연스럽게 받아야 할 자극을 받지 못한다. 자극이 감소하면 감각은 점점 무뎌진다. 그렇게 자극 없는, 감각 없는 게으른 발이 되어간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게으른 발이 내 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 그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건강 문제의 절반은 게으른 발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은 무려 11시간 30분으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은 8시간 30분에서 9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진짜 대단한 대한민국인데,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 발은 자연스럽게 받아야 할 자극을 받지 못한다. 즉 걷기라는 아주 중요한 운동 자극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걷더라도 기는 듯 걷고 녹이 쓴 듯 걷는 보행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다. 문제는 이토록 게을러진 발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이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바르게 걷는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보자. 한 발이 앞서 나간 후에 다음 발이 앞발보다 더 멀리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11자를 그리며 걷는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걸음도 아닌가 봐요. 그러나 보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다리를 벌린 채 걷는다. 움직일 때 두 다리 사이가 넓어야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의 균형을 잡기 위해 다리를 벌리고 걷는 것이다. 이런 보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자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는데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걸음이라고 하시네요. 반대로 보행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시선을 멀리 던지면서 앞으로 착착 걸어 나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보행은 점점 사라진다. 걷기 부족으로 발이 게을러지면서 기능적 퇴화가 일어나고 근육이 소실되며 근육에 질환이 생겨서 녹슨 보행이 나타난다. 마치 운동장에 세워진 오래된 철제 놀이기구와 비슷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어 잘 안 돌아가고 빽빽 소리가 나며 균형이 틀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도 나이가 들고 관리가 부족하면 녹이 쓴다. 그러면 예전의 젊은 걸음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 다음 주 또 볼까요? 잘못된 걸음걸이, 부족한 걷기가 야기하는 문제. 다시 녹이 쓴다는 말에 주목해보자. 몸을 기계에 비유했을 때 녹이 쓴다는 건 기능이 무뎌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냥 서 있을 때조차 내 골반이, 허리가, 또 무릎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스트레칭 한번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정말 저도 유튜브 시작하면서 한 1년 넘게 이렇게 했더니 결국 몸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서서 일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좀 괜찮아졌어요. 처음에는 몸의 정렬 상태가 곧고 바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삐뚤어지게 된다. 몸은 그 상태를 계속 버티다가 결국 적응하면서 등이 구부정해지거나 또 골반 한쪽이 처지는 등 병적인 상태로 변한다. 자극에 무너지면서 감각이 사라진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망가진 몸으로 걸으면 몸의 문제가 보행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걷는 게 그냥 걸으면 되지 했는데 우리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걷는 거에도 이렇게 심오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진짜로. 게으른 발이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다.
길을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살짝 옆으로 튼 채 걷거나 다리를 살짝 절거나 발목이나 무릎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운동을 멀리 해서라기보다는 실제 발을 움직여서 이동할 일이 없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 탓이다.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걸어야 한다. 그래야 게으름발이 되는 것을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네,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꼭 걸으시기 바랍니다. 온몸의 혈액 전달자, 발이 녹슬면 순환과 대사가 막힌다. 보행은 달리기와 다르다. 두 발로 토끼처럼 뛰는 행위가 아니다. 양발이 동시에 땅에 닿는 순간도 있지만 왼발이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오른발 한 발로 버티게 된다. 사실 우리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걷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발바닥에는 센서 역할을 하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다. 내가 몸의 중심을 어디로 이동하는지 무의식적인 혹은 의식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뇌에 신호를 전달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보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기적이고 규칙적이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현대는 지나칠 정도로 움직임이 적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발의 신경세포가 눈에 띄게 무뎌지고 있다. 발의 신경세포가 무뎌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얘기네요. 다들 알다시피 발은 인체 순환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이유로 걷기가 부족하면 신체 움직임이 적어져 대사량이 줄고 신체 순환에도 문제가 생긴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죠. 무릎 관절 시계를 20살로 되돌려라. 6가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생 불가인 연골은 아껴라. 2. 모든 형태의 다리 꼬는 자세는 절대 금지다. 첫째, 쪼그려 앉기. 이거 최고 문제고요. 양반 다리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쭉 펴서 양쪽 발목을 교차해 꼬는 자세가 더 위험한데 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3개를 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째, 중립 척추 만들기. 네, S자로 계시라 그랬죠? 너무 또 과신전하지 마시고요. 4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하기. 1kg의 체중이 불어나면 통상 3배에서 5배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지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5번째는 무릎을 보호하는 허벅지 근육, 그리고 그걸 강화하라고 말씀하셨고요. 5번째, 무릎을 보호하는 허벅지 근육.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니까 잘 단련하라고 말씀하셨고요. 6번째, 그 외에 주의할 것은 하이힐 같은 높은 굽 신지 말고 무릎 보호대 같은 거 너무 세게 묶지 말고 필요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으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걷기를 통해서 뇌에 혈류 공급이 충분해져서 두뇌 회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화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 5명 중에 1명이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특히 오전에 걸으며 아침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 수면장애 환자에게 아침 걷기가 꼭 필요한 이유다. 단, 해 뜨기 전 새벽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젊은 뇌를 만들고 싶다면 걸으시기 바랍니다. 걷기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뇌 신경세포를 다시 만들어내는 작용을 한다. 이건 중요한 작용이네요. 실제 자주 걷는 것만으로도 노인성 치매가 예방된다. 뇌를 회복시키고 젊게 만드는 것이다. 치매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무려 4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잘 걷고 나면 밤에 잠이 잘 오는데 적당한 피곤함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호르몬의 영향도 크다. 예, 그렇죠. 걷는 동안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걷고 나면 숙면을 선물하는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약간의 MSG도 살짝 칩니다. 너무 많이 치면 또 혼납니다. 서론이 길어도 혼나고 너무 많이 쳐도 혼나고요. 오늘부터 걷기 리셋 3번째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홍종기 박사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EBS 북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주로 뇌와 관련된 것들, 또 치매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움직이는 순간 뇌도 따라 움직인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다. 몸 전체의 혈류량을 늘릴 뿐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시킨다. 그러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뇌 활동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증가해서 기억력과 학습력, 언어 능력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 최근 걷는 회의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몸을 움직임으로써 뇌를 자극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시도인데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걸으면서 회의하는 거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 물론 이제 지금은 최장암으로 떠나셨지만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계셨죠. 걸으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걷기를 통해서 뇌에 혈류 공급이 충분해져서 두뇌 회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화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걸으면 엔돌핀 분비도 활발해진다. 자연 속에서 걸을 때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 걷기는 우울증 치료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두 번째 챕터 볼까요? 잘 걷는 사람이 잘 자는 과학적인 이유. 잘 자야 됩니다. 그죠? 수면장애의 원인은 우리 몸속 체내 리듬의 혼란이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뎌진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 5명 중에 1명이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죠? 저도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5명 중에 1명이면 20% 아닙니까? 20%가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그러면 건강 당연히 안 좋겠죠. 지금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5분 중에 1명이 불면증이라니까 좀 심각하네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낮 동안의 생활이 힘들 뿐 아니라 건망증이나 만성 피로 등 신체적 반응까지 나타날 수 있어서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런데 잘 걷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고 밤에 잠도 잘 잔다. 걷기만 잘해도 불면의 90%가 날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왜일까? 걸으면 우리 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정신과적으로도 우울증은 뇌 속의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다. 전문가들이 처방하는 항우울제는 결국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양을 늘리는 약이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 우리 몸속에서 이런 행복 호르몬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단지 걷는 것만으로도 부족했던 호르몬이 채워지는 것이다. 걷는 동안 행복 호르몬으로 기분이 좋아졌다면 밤에는 저절로 숙면할 준비가 된다.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우리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일단 처음에 트립토판이 많아야 세로토닌이 많이 형성되고 또 세로토닌이 많이 형성돼야 나중에 멜라토닌이 많이 형성되죠. 트립토판 많은 음식들이 뭐가 있나요? 네, 주로 육류에 많습니다. 단백질류에 많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견과류들 이런 데 많죠. 네. 그래서 걷기는 불면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매우 중요한 치료법이다. 특히 오전에 걸으며 아침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 수면장애 환자에게 아침 걷기가 꼭 필요한 이유다. 단 해 뜨기 전 새벽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요즘처럼 또 좀 추울 때는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문제도 있으니까 새벽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새벽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여전히 휴식 모드여서 자칫 심근경색 등 예기치 못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다음 챕터 볼까요? 젊은 뇌를 만들고 싶다면 걸으시기 바랍니다. 걷기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뇌 신경세포를 다시 만들어내는 작용을 한다. 이건 중요한 작용이네요. 실제 자주 걷는 것만으로도 노인성 치매가 예방된다. 뇌를 회복시키고 젊게 만드는 것이다. 건망증이 있다면 걸어보자. 걷기가 뇌 신경회로망에 반짝 불을 켜줄 것이다.
일주일에 2시간씩만 걸어도 우리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 일주일에 2시간이니까 하루에 뭐 20분 정도만 걸어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우리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치매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무려 4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걸으면 신선한 공기를 통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니까 뇌졸중 발병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차트 볼까요? 철학적 각성과 행복을 부르는 걷기. 티베트어로 인간이라는 것은 걷는 존재 또는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티베트어로 인간이 이런 뜻이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니체, 보통은 8시간, 길게는 10시간씩 매일 혼자서 숲속을 산책했다고 합니다. 소시적이 니체 전집 10권 다 읽고 그랬었는데요. 30년 전에. 그때 왜 이런 걸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힘든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때 왜 뭐하러 읽었을까요? 그러다가 이따금씩 찾아오는 깊은 내면에 이르는 순간에 그는 철학적 깨달음과 영감을 얻곤 했다. 걷기가 철학자로서의 삶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준 셈이다. 일찍이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에서부터 비롯된다. 걸으며 생각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라는 일가를 남기기도 했다. 니체에게 산책은 자연 속에서 자신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니체만이 아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했던 칸트. 이분도 유명하죠. 칸트가 뭐 10시인가 이렇게 걸으면 저분이 나오면 10시구나라고 다들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괴테와 베토벤까지 천재들의 일과에는 산책이 꼭 포함됐다. 그들은 목적 없이 걸었고 걸으면서 비로소 답을 찾았다. 여러분들도 뭐 좀 힘들고 또 복잡한 일이 있으면 목적 없이 한번 걸어보세요. 저도 이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어슬렁어슬렁 걷게 돼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걸으면 그런 생각이 좀 안 들잖아요. 어슬렁어슬렁 걸으면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생각이 정리되고 나면 또 빨리 걸으면 되죠. 뭐. 우리 작가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걷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16년에서 20년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 영국의 레스터 대학교의 보고가 있죠. 걷기는 뇌를 자극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런 중에 간혹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한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이끈다. 때론 다이어트로 폭발하는 폭식 욕구조차 차분히 눌러주는 것이 바로 걷기의 힘이다. 잘 걷는 사람치고 우울한 사람이 없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단 걸어라. 걷다 보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머릿속도 시원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걷기는 신진대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 감정과 집중력, 행복감과도 연관된다. 걷기 시작하면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신경 전달 물질인 엔돌핀과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세로토닌은 신경 안정제와 분자 구조가 비슷한데 흥분이나 불쾌감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때문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우울감을 느낀다. 이때 규칙적으로 리듬을 타는 운동을 해야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된다. 가볍게 산책하는 것보다는 힘차게 걷는 액티브 워킹이 많은 도움이 된다. 햇볕을 더하면 효과는 더욱 좋다. 스트레스로 갑자기 두통이 찾아올 때 진통제를 먹고 약기운이 퍼지길 기다리기보다는 30분 정도 천천히 주변을 돌며 산책을 해보자. 우울할 때, 머릿속이 복잡할 때, 또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때, 화가 나 어쩔 줄 모를 때도 일단 걸어보자. 걷기를 시작하면 뇌에서는 편안한 상태일 때 분비되는 알파파 호르몬과 쾌락 호르몬인 베타 엔돌핀 등이 분비된다. 그러면 뇌는 차분해지면서 천천히 현재 상황을 들여다볼 준비를 한다. 그토록 복잡하고 흥분됐던 마음이 걷기 하나로 조절되기 시작한다. 실제 걷기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신경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에
산책을 즐기고 잘 걷는 사람이 머리 복잡하고 우울할 새가 없는 이유다. 걷기는 신경과에서도 우울증에 아주 중요한 치료제로 꼽힌다. 잘 걷고 나면 밤에 잠이 잘 오는데 적당한 피곤함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호르몬의 영향도 크다. 예, 그렇죠. 걷는 동안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걷고 나면 숙면을 선물하는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 한번 볼까요? 걷기를 자양분으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하루 3만 보 이상 걷는 것으로 유명한 어느 영화배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하종우 씨죠. 하종우 씨는 이 걷는 책도 냈었습니다. 걷는 책, 예, 책도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일단 걷는다고 밝혔다. 무작정 걷다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을에 기분 좋은 잠이 쏟아진다고 한다. 신기한 건 자고 나면 그토록 커 보이던 근심과 걱정의 크기가 줄어있고 심지어 자연스럽게 해결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는 걷기에서 얻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몇몇 부족들은 걷기를 통해서 삶의 자양분을 얻기도 한다. 그 부족들 볼까요? 걷고 걸으며 감정을 풀어내는 이누이트족. 이분들이 캐나다 원주민들이시죠. 극지방에 사는 이누이트족은 화가 나 참을 수 없을 때 깃발 하나를 들고 나가서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거더라고요. 한번 계속 보시죠. 하염없이 걷다가 화가 풀리면 그 자리에 깃발을 꽂아놓고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 감정을 걷기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풀어내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일상에서 또 화가 날 때면 다시 깃발을 들고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자신이 이전에 꽂아놓은 깃발을 지나치면 지금 자신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많이 안 좋다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걷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에는 걸어도 자신이 예전에 꽂아놓은 깃발을 발견하지 못할 때 자신이 그때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상황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명상을 접목한 걷기가 그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깃발을 가지고 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평소에 잘 다니는 뭐 그 루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이면 공원. 오늘은 큰 공원이면 여기서 한 3분의 1 갔을 때까지 정리가 안 됐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깃발을 꼽는 거죠. 아니면 공원 한 바퀴 돌 때까지 정리가 안 됐네? 내가 기분이 더 나쁜가? 한 바퀴 더 돌까? 예,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죠? 맨발 걷기 코스 같으면 요즘은 추워서 맨발 걷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양말 같은 거 신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맨발 걷기를 뭐 5바퀴 돌고 한 30분 돌았는데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좀 더 돌까? 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깃발을 꽂고 한번 그것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른 챕터 또 보겠습니다. 올바른 걷기로 활기찬 삶을 사는 마사이족. 한때 마사이족 걷기 열풍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납니다. 저 어렸을 때. 그래갖고 이거 뭐 신발도 팔고 그랬던 것 같아요. 케냐 북부 나이로비에 살고 있는 마사이족은 하루 평균 3만 보를 걷는다. 특히 여성은 10살이 되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3만 보를 걸어야 하는 먼 길로 물을 뜨러 다닌다.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걸음수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 고작 5,000보 정도를 걷는다. 그나마 출퇴근하지 않으면 4,000보도 못 미치죠. 맨발인 상태로 등을 꼿꼿이 펴고 팔을 앞뒤로 휘저으며 넓은 보폭으로 무려 시속 3에서 5km로 빠르게 걷는 걸음. 이게 바로 마사이족의 걷기 스타일입니다. 발 같은 경우는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그다음 발 외측, 칼날 쪽이 닿고 새끼발가락 부분이 닿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부분 그리고 엄지발가락 순으로 이렇게 정확히 스텝을 밟기 때문에 맨발로 다녀도 발바닥에는 굳은 살 하나 박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척추를 곧게 세우며 허리를 튼튼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가 활기찬 삶을 누리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까마귀 고기를 먹죠. 발이 움직이는 순간 뇌도 따라 움직인다. 걸으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걷기를 통해 뇌의 혈류 공급이 충분해져서 두뇌 회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잘 걷는 사람이 잘 자는 과학적인 이유.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이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걸으면 우리 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단 해 뜨기 전에 새벽 운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뇌를 만들고 싶다면 걸어라. 걷기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뇌 신경세포를 다시 만들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 자주 걷는 것만으로도 노인성 치매가 예방됩니다. 뇌를 활성화시키고 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만 걸어도 우리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하니까요. 20분, 15분 정도만 걸어도 됩니다. 그죠? 몸이 아무리 불편하시더라도, 너무 불편하시면 안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15분, 20분 걸으시는 게 좋고요. 치매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병 확률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밤에 또 잠을 잘 자는 이유는 적당한 피곤함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호르몬의 영향도 크다. 걷는 동안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걷고 나면 숙면을 선물하는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올바른 걷기로 활기찬 삶을 사는 마사해조 걷기인데요. 먼저 발 뒤꿈치부터 닿고 발 외측, 칼날이 닿고 새끼 발가락 부근, 또 엄지발가락 부근,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순으로 정확히 스텝을 밟기 때문에 맨발로 다녀도 그들의 발바닥에는 굳은 살 하나 박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걷기만으로도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거. 우리 암도 다 이제 대사성 질환으로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걷기는 더없이 안전하고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운동이죠.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거나 운동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특히 고령이라면 달리기보다는 오래 걷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미국 보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0에서 6,000보 정도를 걸었을 때 관절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골이나 관절이 불편하다고 걷기를 피하면 연골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걷는 편이 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부조가 되어야 합니다. 근육이 우리 몸을 지켜주니까요. 이러한 관절염 환자에게 추천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뒤로 걷기입니다. 관절염 환자분들께서 뒤로 걷는 걸 하면 참 좋다고 하네요. 뒤로 걸으면 앞으로 걷는 것보다 무릎 관절의 굽혀지는 각도가 훨씬 좁아서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부터 걷기 리셋, 오늘은 마지막 4부입니다. 오늘은 주로 Q&A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무릎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걷기보다 달리기 하고 싶은데 그건 괜찮나요? 혹은 뒤로 걷기 효능은 어떤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만 또 우리 홍종기 박사님께서 잘 모아놓으셨고 또 대답도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론이 길지 않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보다 달리기가 건강에 더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걷기와 달리기 모두 더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각종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두 운동 모두 탁월하죠. 물론 단기간에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달리기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과 인대, 골밀도, 심폐능력 등 신체 발달 측면에서 걷기보다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높죠. 또 연세 드신 분들, 고령은 좀 위험하죠. 당연히. 신체에 가해지는 하중과 충격 역시 걷기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죠. 특히 갑작스러운 심폐 능력 등을 요구하는 달리기는 몸을 쉽게 지치게 하고 기저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걷기는 다이어트 효과를 제외하면 눈에 띌 만한 드라마틱한 신체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무리해서 오래 걷지 않는 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도 거의 없지요. 하지만 걷기만으로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는 충분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무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걷기만으로도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거. 우리 암도 다 이제 대사성 질환으로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 습관병이니까 이것만 해도 되는데 걷기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운동 수행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달리기 좋죠. 말리지 않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걷기는 더없이 안전하고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운동이죠.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거나 운동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특히 고령이라면 달리기보다는 오래 걷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조금 욕심을 부려서 걷기와 달리기를 번갈아 해보세요.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걷기인가 달리기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나이, 체력 등 현재 자신의 상태와 운동의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 많죠. 무릎이 아픈데 많이 걸으면 무릎 연골이 더 손상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관절염 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치료법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의학 연구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움직일수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죠. 적절한 강도로 움직였을 때 통증의 정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많은 임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보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0에서 6,000보 정도를 걸었을 때 관절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루에 3,000보에서 6,000보는 사실 이 정도면 큰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면은 다 걷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걷고 다니실 수 있죠. 그죠?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은 흔히 해당 통증을 피하는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럴 경우 점차 몸이 둔해지고 결국 퇴화되겠죠. 해당 부위의 운동 능력을 잃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해당 근육이 약해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허리나 무릎처럼 몸을 지탱하는 부위는 활발하게 움직여야 관절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디요? 허리나 무릎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걸어야 합니다. 걷기는 근육과 신경 기능을 유지하며 또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매우 쇠약한 노인이나 혹은 심한 장애나 또 질병이 있어서 거동이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연골과 관련된 재반 문제들은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오히려 증상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이나 관절이 불편하다고 걷기를 피하면 연골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걷는 편이 낫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딱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그죠? 병원에서 치료받고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무조건 걷는 게 더 좋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걷기보다 고정식 자전거가 더 좋지 않나요? 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운동마다 특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고정식 자전거를 탈 때 쓰는 근육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근육은 조금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식당이나 마트에 가더라도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걷는 운동을 통해서 걷기에 필요한 근육들을 단련하는 게 좋죠. 밖에 나가서 걷는 게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보폭을 줄여서 걷기만 해도 고정식 자전거를 탈 때보다 훨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태퍼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천천히 연습하면 균형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부조가 되어야 합니다. 근육이 우리 몸을 지켜주니까요. 이거 뭐 또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게 해요? 근육 부자, 자식 부자 말고 돈 부자.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식 부자도 좋죠. 뭐 속썩이지 않는 자식. 네,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나이가 들수록 다른 것보다는 근육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팟캐스트나 여기다가 몰아놨거든요. 여기 이상모 교수님 있잖아요. 이상모 교수님께서 대단하신 그 경력의 소유자시죠. 상무에서도 감독으로 일하셨고 또 국정원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안기부,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안기부 뭐 그러면 국정원 뭐 요새 그렇지만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옛날에 군사정권 때는 그랬었죠. 거기에서 교수님도 하시고 해서 되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요번 거 여기다 이게 몰아놨으니까요. 여기 라이브 팟캐스트 들어오시거나 하셔서 우리 이상무 교수님 거 몰아보시면 근육 부자 분명히 되십니다. 또 다른 분도 계시죠.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 류은경 부사장님 거 계속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몇 편 더 방영이 되고요. 우리 암을 또 마음으로 낫게 하시는 박우희 원장님 주로 사기
암 환자분들 많이 찾으시는 분이죠. 이유준 박사님 말해 못하겠습니까? 지금 최고. 제 채널에서는 오히려 물론 전원준 박사님과 화타 김영길 선생님 나중에 방영이 됐긴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유준 박사님이 최고 인기가 좋으십니다. 당연히 지금 두 분도 다 인기 좋으시고요. 요렇게 팟캐스트에서 몰아보기 있으니까요. 요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에 관련돼서는 이상모 교수님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을 때 팔을 크게 움직이면 운동 효과가 더 좋은가요? 당연합니다. 파워워킹 할 때 당연합니다. 사람이 걸을 때 자연스레 팔을 앞뒤로 흔드는 것은 일종의 본능입니다. 걸을 때 몸이 의도치 않게 회전하는 동작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걷기 시작하면 발생하는 엉덩이 근육의 회전을 팔의 움직임이 상쇄해 주는 것입니다. 팔을 크게 움직이면 걷는 동안 균형감을 높여서 낙상을 예방하고 에너지를 더 크게 더 많이 쓰게 해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고 신진대사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L자에서 V자로 더 굽히면 운동 효과는 더더욱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걷다 보면 자꾸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허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이런 자세 괜찮은가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는 안 그렇지만 이게 오르막 오를 때 그렇죠. 오르막 오를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좋지 않습니다. 빨리 걷는 동작에만 몰두해서 몸의 중심을 챙기지 않은 채 흐느적거리면서 걷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엉덩이는 뒤로 빠지고 허리는 앞으로 이동합니다. 심지어 거북목처럼 턱을 앞으로 쭉 빼고 걷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죠. 모두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입니다. 불안정한 자세로 발을 디딜 때 발생하는 충격이 그대로 척추에 전해져서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이유는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걷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랫배에 조금 힘을 줘서 몸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주지 않는 방법이죠. 엉덩이 빼고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냥 다 보기도 안 좋잖아요. 일단. 다음 물음입니다. 걷기로 정말 살을 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걷기는 1시간 기준으로 약 200kcal, 빨리 걷기는 460kcal를 소모하는데요. 천천히 걷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칼로리 소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빠른 걷기를 10분에서 20분 이상 하면 우리 몸은 체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짧게 30분이라도 꾸준히 걸으면 충분히 체중 감량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슨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다이어트 필요 없는 얘기죠, 사실. 다이어트는 두 가지 아닙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상한 다이어트 자꾸 먹는 다이어트 자꾸 그러죠, 그죠? 적게 먹고 많이 걸으면 되는 건데, 그죠? 특히 달리기처럼 격렬하지 않고 부상의 위험도 없어 오래 실천할 수 있죠. 그만큼 쉽게 접근하고 지속하기가 쉬워서 요요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걷기의 목적이 체중 감량이라면 속도와 시간을 점차 늘리고 걷는 방법을 달리해 강도를 높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걷더라도 걷는 시간을 늘리거나 걷기와 달리기를 적절히 병행하면 도움이 되죠. 푸시업이나 크런치, 스쿼트 등의 무산소 운동을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푸시업 같은 경우는 그냥 꼭 정식으로 안 하더라도 주변에 벤치 같은 데서 하면 쉽잖아요. 벤치에다 올려놓고 하면 쉽고. 스쿼트도 그냥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건데 크런치는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그죠? 좀 누워서 막 이렇게 뱃살 하는 건데 요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요. 뒤로 걷기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런 건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관절염 환자가 적당히 걸어야 운동 반경이 커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관절염 환자에게 추천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뒤로 걷기입니다. 관절염 환자분들께서 뒤로 걷는 걸 하면 좋다고 하네요. 뒤로 걸으면 앞으로 걷는 것보다 무릎 관절이 굽혀지는 각도가 훨씬 좁아서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무릎 충격에 예민해서 운동 자체를 꺼립니다. 그죠? 너무 아프니까. 하지만 뒤로 걷기는 발 앞쪽이 먼저 땅에 닿은 후 중심 부분인 발바닥 바깥쪽을 거쳐서 뒤꿈치까지 부드럽게 지면에 닿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습니다. 또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해서 몸 전체의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걸을 때 대개 허벅지 앞부분인 대퇴사두근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에 반해서 뒤로 걷기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발달시키고 힘줄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소모량도 상당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하기 때문이죠. 자연히 운동 효율이 높아집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넘어지지 않으려고 집중하면서 순발력은 물론 유연성과 균형 감각까지 끌어올릴 수 있죠. 또 요통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뒤로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세우고 뒤로 젖혀야 하는데 이때 등과 척추가 평소보다 많은 운동을 하게 되죠. 좋네요 진짜로. 다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운동인 만큼 당연히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죠.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곳보다는 잔디밭이나 흙길처럼 보드라운 바닥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또 낙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데서 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계단 오르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네. 계단 오르기는 여러 면에서 참 좋은 운동이지만 절대 피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두 번째, 심장병이 있다면 계단 운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일하는 곳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바쁘니까 가끔씩 걸어 올라가거든요. 근데 맨날 걸어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5층이니까 딱 좋아요. 좋긴 좋은데 인간들이 거기서 중간 담배 피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계단을 갖다가 웬만하면 안 걸어 올라가요. 운동하려고 올라가는데 왜 담배를 거기서 피지? 하여튼 냄새가 나서 싫은데 5층 정도 저 같은 경우 올라가도 살짝 심장에 그죠? 헉헉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죠? 무리까지는 아니고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계단이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나 흉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는 노인들 역시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라도 급격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햄스트링 등의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단은 좋은데 좀 위험할 수도 있죠. 몇몇 분들에게는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전문가들은 하루 2시간 정도 맨발로 걸으면 심장마비나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땅속의 자유전자, 프리 레디칼이죠. 자유전자들이 본래 음전하를 띠고 우리 몸에는 3에서 5V의 양전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땅이 만나는 순간 중성화를 이루고 순간 우리 몸이 축적되어 있던 활성산소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원리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흙과 돌 같은 자연물이 발바닥을 자극해서 감각을 예민하게 일깨우는 효과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신발이라는 보호장치가 없으니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먼저 맨발의 자극이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초보자의 경우는 20분 이상 걷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가시와 풀, 독충, 뱀의 위험이 있는 숲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파상풍 예방주사는 매일이 맞는 것이 좋죠. 부상 예방을 위해서 관리가 잘 된 공원이나 요새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맨발 걷기를 목적으로 조성된 길에서 걸으시면 됩니다. 걸을 때는 어깨와 가슴을 펴고 천천히 심호흡하며 가볍게 걷습니다. 발이 잘 붙는 오후에 걸으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가 끝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고 마사지로 피로를 풀어야 합니다. 맨발 걷기를 피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고령자, 발가락이 변형된 사람, 또 평발, 또 오목발, 당뇨 증후군이 있는 발은 조심해야 되겠죠. 자가신경종 환자 등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당뇨 증후군이 있는 발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도 이미 이상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이제 걸었다가 상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당뇨발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밑에다가 수건에다가 딱 깔고 수건을 갖다가 물로 적셔갖고 딱 그렇게 앉아만 있어도 어싱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또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챕터입니다. 걷다 보면 순간적으로 무릎이나 고관절이 찝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경우가 있군요. 이럴 때 걸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고관절하고 이게 무릎이 찝히는 기분은 안 드는데 이거 어떤 기분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라면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걷기 운동은 무릎 퇴행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시간 걸었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2-30분간 쉬면서 근육의 피로도를 확인하고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때 무릎 돌리기 등 스트레칭을 하면 더 빨리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영처럼 관절 통증을 감소시키고 부하를 줄이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오래 걷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으로 고관절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고관절을 둘러싼 근육의 유연성이 감소했거나 고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고관절 자체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고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 변형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운동 부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습관 등도 문제가 됩니다.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복근과 허리가 약해지고 또 엉덩이와 허벅지 앞부분이 당기면서 저림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서 개선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아주 오랜만에 하거나 갑자기 살이 많이 찐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고관절이 탈구된 사람이나 고관절 등 외상 이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요. 관절이 변형 또는 마모되거나 뼈끼리 접촉해서 고관절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야 하겠죠. 고관절은 한쪽만 아픈 경우가 많아서 다른 한쪽 발로 중심을 잡는 버릇이 생깁니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죠. 자세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해당 부위를 찜질, 또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온찜질이고 일시적인 통증은 냉찜질을 하거나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걸음걸이를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고관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걸을 때 어떤 신발을 신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신발은 보행 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해 줍니다. 동시에 발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발의 뒤꿈치가 지면에 닿아서 앞쪽까지 부드럽게 접지하는 과정에서 신발 밑창의 두께가 유기적인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죠. 신발은 볼이 넓어야 좋습니다. 네, 신발은 볼이 넓어야 좋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년 그 일 때문에 가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신발을 1년 사니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행컬레를 샀는데 그때 이 미국 사람들은 신발 볼이 좁고 발등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반대거든요. 발등은 낮고 네, 볼이 넓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신발 좀 볼 넓은 거는 멋있는데 미국에서 몇 개 샀다가 이뻐서 샀다가 그거 다 버리고 왔습니다. 못 신겠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신발은 볼이 넓어야 좋습니다. 좁은 볼 안에서 발가락이 서로 뭉쳐서 압박을 받게 되면 강력한 추진력, 균형 잡기, 스트레스 분산 등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볼이 넓어서 발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신발 바닥은 얇게 만들어져 걸을 때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편안하게 접히는 부드러운 소재가 좋습니다. 패션보다 기능을 중심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젊으실 때 이제 패션 신경 써야 되지만 지금은 기능성을 보셔야 되겠죠. 볼이 좁고 바닥이 두꺼워 신발을 신을 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면 신발 안에서 발이 게을러지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워킹을 위한 신발 선택에는 약간의 논쟁 요소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스포츠화의 경우 지나치게 두껍거나 앞코가 들려 있으면 걸을 때 발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의 감각을 빨리 녹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깅용 러닝화를 걷기용으로 선택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걸을 때와 달릴 때는 지면에 발이 닿는 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요즘은 워킹화와 러닝화가 구별되어 나옵니다. 워킹화는 발 뒤꿈치 부분에 충격 완화 장치가 있어야 오래 걸어도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밑창은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로 만든 것이 좋습니다. 발등은 통풍이 원활하면서 잘 구부러지지 않는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가 좋죠. 굽은 2에서 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얇은 신발은 바닥이 일찍 닳아서 발바닥 중심 부위를 지탱해주는 효과가 빨리 떨어져 발의 피로도는 물론이고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발이 늘어나는 저녁에 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직접 신어보고 발끝에 1cm 정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로 골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발을 지지해주는 쿠션하고 스프링 등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1년에 한 켤레 정도 새로 장만해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요. 고령이시라면 달리기보다는 오래 걷는 편이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0보에서 6,000보 정도를 걸었을 때 관절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연골이나 관절이 불편하다고 걷기를 피하면 연골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치료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누워 계신 상황이 아니라면 걷는 편이 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육이 우리 몸을 지켜주니까요. 꼭 근육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팔꿈치를 L자보다는 V자로 더 많이 굽히면 운동 효과는 더더욱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관절염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뭐라고요? 뒤로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